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인입니다. 자, 미래를 준비하는데 아주 유용한 정보가 가득 찬 티타임. 오늘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단통법 1주년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가 IT를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출발합니다. DT의 시대가 온다. 데이터의 시대가 온다. 데이터를 이제는 분석을 하지 않으면 기업이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연구하는 과학자이긴 합니다. 과학자입니까? 네. 이 아주 섹시한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매년 10월이면 영화의 도시로 탈바꿈하는 여기는 부산. 그나저나 IT 방송 티타임이 영화제로 달려온 이유. 10월 하면 우리가 이 단통법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고 시장에서 아이폰이 중고가 굉장히 비싸요. 34만 5천 원이죠, 지금. 이거를 다 쓰는 통신사가 거의 없어요. 통신요금 절감 이거는 네, 히트랜드 뭐 좋아하십니까? 혹시 칵테일? 키스 오브 파이어 불키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팁. 미래의 유명한 직업 중에 하나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21세기의 가장 섹시한 직업이다.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어떤 내용인지 오늘 자세한 얘기를 해봅니다. 김옥기 센터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가 이런 걸 많이 들어봤는데 네. 데이터 과학자까지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예. 지금 그 잡 사이트를 보면은 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국에는 아직 데이터 생태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래요? 좀 생소하긴 합니다. 최근에 뭐 이제 테슬라, 뭐 넷플릭스, 우버, 에어비앤비, 뭐 팔렌티아 등등등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혁신의 기업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기업들의 이제 공통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네. 우버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뼛속까지 네. 혁신적으로 데이터나 데이터 과학을 활용한 회사들이고요. GM온스타나 멜라이프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월마트 이런 회사들은 예. 전통적인 회사인데 한 40년 된 회사들이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혁신적으로 내부를 구조를 바꿔서 예.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혁신적인 그런 회사가 된 거죠. 얼마 전에 그 마윈 회장 말이죠. 네, 네. 이제는 DT의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다양한 곳에서 이제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얼만큼 중요합니까? 데이터를 이제는 분석을 하지 않으면 네. 기업이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합니다. 2007년 금융위기가 지나고 나부터는 회사들이 많이 어려워졌고 그다음 이제 파산하는 회사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극복을 하고 또 한 예로 이제 GM이 2008년에 파산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가 데이터 센터를 2개를 만들면서 2008년, 2009년에 새롭게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새롭게 이제 재혁신적으로 등장을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예를 들면 아마존의 클라우드 베이스란 서비스라든지 구글의 검색 기반으로 한 서비스, 그다음에 넷플릭스의 고객 지향 컨텐츠를 마련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IBM 회장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100만 명을 육성하겠다. 그러니까 IBM 회사 자체를 아예 바꾸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격을. IBM이 원래는 IT의 설비나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했던 회사였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IBM 회장은 분석이라든가 데이터를 활용한 뭔가 어떤 인사이트를 찾는 게 더 회사에 중요하다고 사업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러면 비즈니스의 그 패러다임 이런 것도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950년대 이전에는 대량 생산이 되게 많이 그렇죠. 예전에 생산이 무조건 많이 찍어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1950년대 이후 1960, 70년, 80년 들어오면서 어떤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양성에 대해서 했고요. 1980, 90년 넘어오면서 판매라든가 아니면은 가격 정책으로 많이 사용했고 예. 동시에 또 이제 홍보도 많은 영향을 끼친 파라다임이 넘어왔는데 2000 한 초반 되면서 미국의 경우에서는 가격 경쟁과 홍보가 맞물리면서 이게 이제 저성장 시대에 들어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가격을 낮추고 홍보를 많이 하니 비용이 많이 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약을 할까 생각을 할 때 예. 데이터 분석을 많이 활용을 했던 거죠. 얼만큼 찍어야 되느냐,
누가 좋아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하는, 된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예. 그 이후로서는 이제 소셜 시대가 온데 소셜 시대는 많은 데이터가 더 생성이 되잖아요. 디지털 시대로 맞아요. 해서 그 대용량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데이터의 다양성이라든지 어떤 복잡성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새로운 경쟁력, 그러니까 분석 경쟁력이 생기게 된 거죠. 데이터가 주목받는 이유,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센터장님과 관련된 뭐 사례가 하나 있더군요. 예전에 이제 그 빅데이터를 언급할 때마다 데이터 분석을 언급할 때마다 911에서 그 테러범을 이제 잡는 데 있어서 이걸 활용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그 회사에 계셨다. 그렇죠. 그 회사에서 뭘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고 데이터 컨설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9.11 사태가 나면서 정부에서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예. 어디서 찾아내야 돼. 이게 어려우니까 저희 회사에 엑심에다가 예. 의뢰를 한 거죠. 근데 의뢰를 했을 때 저희 회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를 갖고 있었는데 그 데이터들을 조합을 해서 납치범들 19명 중에 11명을 찾아낸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데이터 활용이 훨씬 더 많이 또 일반에게도 알려진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기 전에 말이죠. 이 데이터 분석을 잘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하는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가라고 부르는 줄 알았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그걸 이야기를 좀 해보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연구하는 과학자이긴 합니다. 과학자입니까? 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란 말은 2001년도에 윌리엄 클리블랜드 박사가 벨랩에서 논문을 내면서 시작이 됐는데 회사 전체의 어떤 가치라든지 새로운 어떤 상품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를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가공을 하고 해석을 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기업에 제안도 하고 네. 한 예를 예. 들자면 제가 GM 자동차 관련해서 분석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프로젝트 할 때 데이터를 일단은 분석을 하려면 수집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수집. 그 당시에 활용했던 데이터는 고객의 소비 성향에 대해서 소비 왜냐면 성향. 자동차에 관련 회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동차를 좋아할까를 분석을 하고 나면 예. 그 성향에 맞춰서 고객의 성향에 맞춰서 자동차를 추천을 하면서 제안을 하는 거죠. 개인한테 이제 판매를 할 때, 자동차를 판매를 할 때 예. 제안을 하는데 그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에 가장 적당한 사람한테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지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지수를 보면은 이 사람은 스포츠 자동차를 이 사람은 2, 3개월 안에 살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6개월 전에 만약에 파산이 났다면 미국에서는 파산이 났다면 이 사람이 새로운 자동차로 바꿀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파산이 날 때는 이거를 자동차를 팔겠죠. 네. 그리고 나서는 또 자동차가 필요하잖아요.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조만간 실직할 것 같다라는 네, 분위기가 네. 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제 어쨌든 그 자산 정리를 좀 해야 될 텐데 네.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가지고 있는 차도 이제 뭐 팔고 여러 가지를 하겠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과정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예. 이제 분석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요, 이런 그 데이터 과학자, 네. 아주 섹시한 이 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예? 기본적으로 데이터들이 많은 데이터에서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가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능력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 현업의 비즈니스 지식하고 그리고 이제 통계 분석 쪽에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공학 쪽에 있는 경험이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이 데이터 과학자라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많지 않다라고 네. 하는 뭐 이유는 뭘까요? 제 생각에는 현재로서는 데이터 생태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네,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 경쟁력은 금방 이렇게 어떤 뭐 1, 2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게 단계적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 경쟁력이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뭐 1980년, 1990년대 초기 단계 분석 단계가 네. 2000년 초가 들어오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기업 내에 있는 데이터가 여기저기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데이터들을 이제 통합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데이터가 기업 내에 여기저기 널려 있고 그거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초기 단계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이제 듣고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보니까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21세기의 가장 섹시한 직업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네.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21세기에서 가장 힘든 직업 중에 하나다. 왜냐면 해야 될 게 너무 많네요.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그렇게 섹시하진 않습니다. 예. 자, 그래 그럼 앞으로 이제 그 국내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미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재 데이터 생태계가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네. 정부나 기업도 이거를 이제 인지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가 설비나 아니면은 분석 툴 위주로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어떤 전문적인 용역 인건비를 분석 프로젝트에 좀 해결이 된다면 앞으로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어떤 전망은 한 20년간은 수요나 아니면은 대우 측면에서 좋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자,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들 이쪽 분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혁신의 한가운데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